요즘 살기가 점점 팍팍해진다고들 하죠. 하지만 민생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붙들려 있습니다. 얼어붙은 정국과 경제, 해결책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문제 말씀하시기 전에 네. 오늘 제가 옆에서 이 방송 지켜보면서 앵커께서 시작을 할 때 이 광복절이다. 이 광복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영 논리로 한쪽에 있는 분들은 오늘이 건국기념일이라는 것을 부정을 해요.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을 했다. 이게 이제 우리 교과서들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건국했다는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교과서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1948년 8월 15일이 건국기념일인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완전히 갖춘 그런 나라고 무엇보다도 왕조 국가에서 민주공화국으로 성립된 최초의 국가란 말이에요. 이 한반도에서 그리고 유엔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마지막 인코리아 돼 있어요. 한반도 안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은 날이거든요. 인정받은 그런 건국인데 그걸 건국기념일을 부정을 하고 예컨대 상해 임정할 것 같으면 1919년 3월 1일 3.1절을 차라리 건국기념일로 하는 게 낫겠죠. 왜 그런가 하면 김희독립 선언문을 보면 우리 민족대표 33인이 5등은 자해아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민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만방에 과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세계만방에 우리가 독립국임을 선포를 한 날은 3월 1일입니다. 상해 임정이 아니고. 그런데 국민과 주권과 영토를 이 세 요소를 다 갖춘 최초의 이 건국일 이걸 기념하지 않는다. 세계 문명국, 전 세계 올림픽에 이제 참가하는 나라가 204개국 정도입니다. 런던 올림픽도 그랬고 베이징도 그랬고 그 중에 우리가 문명국이라고 하면 민주적 기본 질서를 가진 이제 그런 나라들인데 한 89개국 정도로 되고 있어요. 폴 존슨도 그렇고 볼프 슈나이더도 뭐 69개국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건국기념일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에서 건국 대통령 기념관을 갖추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분의 공도 독재를 하는 과도 다 같이 전시를 하는 그런 기념관을 왜 반대를 할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합법정부고 정상국가임을 인정을 한다면 누가 반대를 합니까? 지금 좌파들이 반대하잖아요. 소위 우리나라에서 좌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좌파라고 자리매김하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지금 분단 국가고 아직 완전한 국가도 아니다. 완전한 국가 아니고 통일이 안 됐으니까. 굳이 건국기념일을 하자면 상해 임정을 건국기념일로 해야 한다. 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임시정부를 건국기념일로 한 예가 없습니다. 망명정부도 아니고 이건 임시정부예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건국기념일을 하는 건 이건 우리가 진영 논리를 떠나서 좀 우리가 그런 것 좀 대토론장을 하나 만들자. 거기서 역사학자들 그리고 정치 철학자들 또 이 우리 정계 지도자들 모여서 난상 토론을 해서 이 건국기념일이 왜 필요한지를 건국기념일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어느 날을 건국기념일로 하면 좋은지 우리가 합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프랑스 같으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1789년 7월 14일 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한 날 그날이 건국기념일입니다. 그날에 공화정이 성립됐다 이래서 건국기념일이에요. 일단 저 공론회장에 붙여서 다 합의한 나라 하나 지금 객관적 사실로서는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건국한 날이에요. 최초로 이 한반도 안에서 민주공화국이 탄생을 한 날입니다. 그런데도 그날을 단순히 광복절로만 기념을 하고 건국기념일은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한다면. 그 말씀은 꼭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다. 이 말씀이시고요. 지금 방금 우리 정치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가 이제 정치판 얘기하는 자리인데 이 박 대통령 지지가 최근에 올랐습니다.
최근에 몇 프로 올랐죠. 예. 특정 여론조사 기관 얘기를 해서 뭐 합니다만은 리얼미터 조사로 이 3주 만에 이제 부정평가보다는 긍정평가가 늘어났다. 긍정평가가 49%, 그리고 부정평가가 43% 정도거든요. 근데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왜 역전이 됐겠습니까? 지난 재보선이 이제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한 보름난치 됐는데, 재보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했고 야당은 참패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민심이 왜 이렇게까지 또 바뀌었느냐. 수많은 평론가들, 수많은 언론들이 하나같이 얘기한 것은 문제는 경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 살리기에 힘을 경제 살리기에 국민들이 손을 들었다. 손을 들어줬다. 지금 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곧장 얘기를 했죠. 19개 법안을 하나 열거를 하면서 이 법안은 이러니까 꼭 필요하다. 이걸 국민들이 알면 누굴 욕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야당에게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제발 경제 좀 살려달라. 근데 오늘 광복절 행사에서도 경제기관 절반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제를 살리자. 지금 전 세계가 환율 경쟁을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최소한 2, 3년간은 이 환율 경쟁이 엄청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국도 일본도 양적 완화를 했거든요. 채권을 사들이고 미국은 뭐 1년에, 한 달에 800억 불씩 막 풀었지 않습니까? 일본도 해외 채권을 중심으로 채권을 사들이면서 엔화를 막 풀어가지고 지금 환경이 되게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14대 1 하던 게 이제 10대 1 하고 있거든요. 이제 원엔 환율이. 그럴 정도로 일본 돈은 저평가가 되고 한국 돈은 계속해서 고평가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MB 정권 초창기에 강만수 장관이 원화 외평치를 발행을 하면서 1달러 한 1250원 정도로 꾸준히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탓으로 이제 수입 물가는 비쌌지만은 그 탓으로 이제 그 덕분으로 소위 말하는 금융위기를 돌파를 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 환율 관리를 사실은 방기를 했어요. 안 했습니다. 이건 시장에 맡겨놓자. 왜 그런가 하면 미국도 일본도 워낙 공격을 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1달러 한 1020원에서 1030원 사이로 오락가락합니다. 장인 평균이 1달러 한 1090원, 1090한 7, 8원이 됐는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이 한국 경제에서 삼성, 현대차가 수지가 굉장히 악화가 됐습니다. 작년에 성장한 것 중에서 삼성과 현대차를 빼면 사실은 나머지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근데 그나마 이 삼성전자 갤럭시 전화기하고 이 현대자동차 소나타 승용차가 효자 노릇을 하다가 수지가 악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경환 노믹스가 나왔거든요. 돈을 풀어서 내수부터 살리고 쉽게 말하면 우리도 환율 경쟁에 직접 나서지는 않겠지만은 국가경제 거의 하여간 예산을 최대한 확대 기조로 편성하겠다. 41조를 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업들이 갖고 있는 배당도 임금이든 배당이든 참 기업이 갖고 있는 유보금도 임금이든 배당이든 돈을 풀어라. 돈이 돌게 해서 일단 내수 경기를 살리고 신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이 최경환 노믹스인데 난 이게 적절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는 이제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0.25%를 다시 낮췄단 말이에요. 기준금리가 이제 2%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기준금리가 훨씬 높아요. 뭐 일본이나 미국은 제로금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지금 일단 제로금리가 돼야 양적 완화를 하니까 제로금리가 된 지 오래예요. 일부 그 반대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되면 다시 가계부채 이미 11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건 하나의 그 폭탄이 된다.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너무 전문적인 얘기니까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관리를 해야죠. 문제는 야당이 이 경제가 문제라는 것을 너무나 다 알고 있는데도 이걸 눈 감고 있다는 거예요. 박영선 원내대표가 취임을 한 지 100일입니다. 100일 동안 경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19개고 내가 보기에도 꼭 필요한 게 우선 급한 게 한 5개는데요. 뭐 기초생활 이제 보장법 바꾸는 것도 있고 많아요. 서비스 법안 바꾸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 딱 100일이죠 오늘 취임. 여기에 대해서 완전 손을 놓고 있어요. 한 건도 지금 박영선 지금 이제는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국민공감 혁신위원장인데 이분이 이제 유일한 선출직이니까
지난 참패 원내대표로서 일정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위원장을 맡았거든요. 맡았는데 이분은 사실 기회를 놓친 겁니다. 이분이 자 세월호는 세월호고 세월호 특별법은 우리가 협상을 하겠다. 문제는 경제다. 이 얘기를 못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세월호법이 해결돼야 모조리 거기에 모든 것이 예. 거기에 다 연계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야당이 지금까지 우리 지금 정치판에서 해온 것이 전부 다 연계시키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연계시킨다. 근데 국정원 그 댓글 사건 터졌을 때는 그 문제와 또 다른 걸 다 연결을 시키고 또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또 다른 걸 또 연결을 시키고 이번에는 세월호 특별법에 모든 걸 다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박영선 이제 대표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에게 강하게 반대를 하는 걸 보니까 역설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관심이 자꾸 적어져 가던 이 국민적 관심을 다시 올려놓은 것이다. 예. 그 일에 감사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참, 내가 그랬어. 내가 박영선 대표와 만약에 내가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니, 국민적 관심이 왜 사라져 가는지 정말 모르시고 있느냐. 세월호 특별법에 꺼져가던 국민적 관심, 이걸 다시 되돌려 놓았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데, 국민적 관심이 왜 꺼져간다고 생각을 하느냐. 지나친 요구를 계속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합리한 요구를. 예컨대 위원회, 피해자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 이건 전례가 없는 불합리한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까지는 아니죠. 당 차원에서 요구하지는 않는 것 아직도 같은데. 광화문 바로 이 앞에 있는 광화문 텐트 앞에 가면 이제 유족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기소권 수사권을 달라. 이 유족들의 얘기에서 발목이 붙잡혀가지고 야당이 한 발도 더 못 나간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당 안에도 친노파가 있고 동계동파도 있고 또 이제 안철수계도 있고 이렇게 각 개파 보수들이 있는데 선명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야당으로서 그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안에서 지지를 더 큰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전체 국민이 아니고 야당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 가장 크기 위해서는 선명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 선명 경쟁이 뭔가 하면 합리적으로 나가는 경쟁은 선명 경쟁이 아니라 좀 더 정부를 공격하고 대통령을 옥죄고 그리고 여당을 발목을 잡고 그래서 지금 원하는 것을 끝까지 관철하겠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번에 어쨌든 합의해서 좀 풀어보려고 했죠. 합의를 했는데 당에 돌아가니까 그것이 전면 무효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재협상을 해라. 재협상이 아니고 다시 협상이다. 기존 합의를 번복하는 건 아니다. 기존 합의를 번복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제 박영선 대표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특검 추적권을 야당에 완전히 줘라. 그러면 그 정도 해주면 그러면 최소한 달릴 명분이 있다. 이런데 그거 해주면 안 될까요? 근데 그건 또 그것대로 또 여러 가지 그게 있죠. 그래서 내가 이 방송 다른 코너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비토권을 주면 어떻겠느냐. 특검 후보를 많이 내놓고 한 명씩 선거를 해서 비토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죠, 마치 미국에서 우리가 그 배심원을 그 비토권을 몸피고 들어게 주거든요. 배심원 후보들을 쫙 나눠놓고 배심원 선정을 할 때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비토권을 주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특검을 여야가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세월호 유가족도 그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특검과 특검보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 세월호 특별법 통과가 되고 특검이 된다 하더라도 특검이 할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선박직 직원들 다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이 거의 그 중간을 넘어서고 있고 그리고 유병헌 씨 일가 문제 거의 다 수사가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것은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사가 남아있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관피아 척결과 그리고 정치권 공격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의 책임이라든가 안행부 장관의 책임이라든가 나아가서 총리의 책임은 해수부 장관의 책임은 그건 일종의 정치적 책임입니다. 정치적 책임을 수사를 하는 수사관은
앞에 있는 도마 위에 올려놓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이게 야당이 지금 너무 너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요. 예. 내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예. 좀 짧게 얘기를 하자면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오늘 아침에 현대차 파업 결정이 났습니다. 어제 노조가 투표를 했잖아요. 예. 파업 결의한 거죠. 찬성. 예, 그게 이제 왜 파업 결정을 했는가 하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 이게 지금 주요 쟁점이거든요. 그건 지금 재판 중입니다. 예. 현대차 노조와 현대차가 하고 있는 상여금 문제는 지금 재판 중인데, 예. 이 상여금은 이미 작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그리고 고정적으로 주는 그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그런데 이제 과연 고정적이냐 하는 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하나의 쟁점이거든요. 각 회사마다 다 틀려요. 예, 근데 현대차는 왜 지금 그 통상 임금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합니까? 지금 이제 현대차는 15일 이상 근무를 하면 상여금을 지급하는 걸로 아마 노사 합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과연 이게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다시 법원에 이제 법적인 문제니까 그건 놔두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지금 그 현대차 노조가 이건 아마 노조 관계자들 들으면 참 섭섭하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현대차 이 노조 생산직 노조의 평균 나이가 46세입니다. 46세. 예, 평균 연봉이 놀랍게도 9,400만 원입니다. 9,400만 원. 예, 그분들은 그렇게 우리는 3천 몇백만 원밖에 안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기본급이고, 거기에다 상여금을 보태고, 물론 이제 뭐 연차수당 이런 걸 다 합하면 9,400만 원이 돼요. 원래 6천 몇백만 원이었는데, 현대차에서 지금 계산하는 방식이 다른 거군요, 그러니까. 그게 지난 한 5년 동안 대폭 늘었어요. 특히 2009년부터 3년 동안에 그 이경훈 위원장이죠. 지금 현재 위원장. 현재 위원장이 다시 롤백을 했는데 그 무렵에 한 30%가 늘었습니다. 그 무렵에. 그러니까 지금 저 평균 연봉 9,400이라는 게 9,400만 원이에요. 다 합하면. 합치면. 그런데 토탈. 저기에는 노조는 또 다른 계산을 하는 거고. 여기에는 아파트 지원이라든가 의료비 지원, 그리고 대학생까지 이제 학비 지원, 다 또 빠져 있는 금액입니다. 순수한 연봉만 9,400만 원이에요. 평균이 46세 9,4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을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상 효과가 있고. 그러면 이제 1억이 훨씬 넘어가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작년에 연말 정산을 신청한 사람들의 그 평균 연봉이 제가 챙겨왔는데 얼마인가 하면 불과 2,960만 원이에요. 연말 정산을 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이거 뭐 최고 많이 받는 사람부터 가장 적게 받는 사람까지 2,96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9,400만 원. 그러네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귀족노조라는 얘기입니다. 흔히 말하는 귀족노조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상임금으로 이 문제를 파업으로 끌고 간다. 이 파업으로 끌고 가면 이게 현대차 경영하는 쪽에서 한 주장입니다만은 재작년에 파업을 했을 때는 이 1조 7천억. 작년에 파업했을 때는 한 1조 원 손해를 봤어요. 생산 차질로 인해서.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현대차가 만약에 파업을 하면 이 현대차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1, 2, 3차 협력업체들 한 7천억이 같이 손해를 봅니다.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여파가 전국에 다 미친단 말이에요. 전국에. 그렇죠. 이 현대차가 파지하고 있는 현대차만이 문제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워낙 수출 위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삼성과 현대차가 워낙 크니까 문제는 지금 생산성을 따지고 보면 참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똑같은 소나타를 한 대 만들어내는데 울산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40시간이 걸려요. 40시간? 그런데 똑같은 소나타를 만들어내는 똑같은 생산 라인에서 미국 엘레베마 공장에서는 13시간이 걸립니다. 13시간 만에 차가 한 대 나오는데 우리는 40시간 만에 차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노조에게 제발 부탁드리건데
일단 생산성을 좀 높이자. 생산성을 높이고 높아간 생산성만큼 회사에다 요구를 해라. 예. 우리가 수익 창출된 만큼 이렇게 생산성을 높였으니까 우리도 대우를 해달라. 그러면 현대차 노조도 좋고 우리 국민 경제도 좋고 현대차 주주도 좋고 다 좋은 것 아니겠느냐. 왜 근로윤리는 엉망인 상태고 그래서 생산성이 이렇게 낮은데 왜 임금은 계속 더 달라고 하느냐. 예. 그러면 다른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 다른 금속노조 똑같은 금속노조에도 수많은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근로자들은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겠느냐. 참고로 엘리베마 공장에 있는 직원들이 평균 연봉은 한 7천만 원 정도입니다. 연봉은 더 떨어지고 7천만 원 정도를 받는 높고. 엘리베마 미국 노동자들은 13시간 만에 차를 한 대 만들어내는데 9,400만 원을 받는 현대차 노조는 40시간에 차를 한 대 만들어낸다. 나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이제 투표를 해서 아침에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중노위에 다시 또 조정 신청을 하면 10일간의 기간이 지나면 21일부터 이제 파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파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문제는 22일부터 현대차가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금속노조가 총파업 결정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22일부터 이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네. 나는 이 우리 근로자들도 이 회사 측에 불만이 많고 하더라도 좀 더 그 타협을 해가는 그래서 상승을 해가는 그런 좀 자세를 가졌으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노조도 파업을 하기 전에 이런 우려의 예. 목소리가 있다는 점. 현대차가 우리 해주시죠. 국민 경제를 다 붙잡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알겠습니다. 현대차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의 문제다. 네. 이 점을 좀 생각해달라고 간곡히 내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